3월에 일어난 쿠데타를 통해서 코엔이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친분을 맺었던 하피즈가 국방장관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코엔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큰 호재죠. 근데 7월에 하피즈를 중심으로 한 또 한 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피즈가 혁명평의회 의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리아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이네. 거의 그렇죠. 그런 거잖아. 선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엔은 굉장한 큰 호재죠. 이때부터는 뭐 이제 첩보 정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터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때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 하피즈를 중심으로 한 권력자들한테 비밀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것에 환락의 파티 뭐 이런 것도 열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환심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얻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코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아주 그 원색적인 비난을 사람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돼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반 이스라엘 활동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당신들한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의도하기 위해서. 코엔이 그렇게 불만 섞인 비난을 할 때마다 군부 요인들이 군사 정보를 하나씩 내놓는 거예요. 걱정 마라. 그러니까 걱정 마라.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 어떤 게 있고. 우리에겐 이런 극비 군사 작전이 있다. 그리고 이런 방어 계획이 있다. 이때부터 뭐 아주 고급의 군사 기밀들이 코엔 수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엔은 이것들을 뭐 본국으로 보냈겠죠. 이제 그 코엔의 시리아 정보들이 차곡차곡 이제 쌓이게 되는데요. 이 안에 얼마나 고급 정보들이 들어 있었냐면은 물론 장교들 고위 장교들의 이름이나 성향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뭐 군사 작전, 극비 작전 그리고 뭐 그 신무기 최근에 들여온 신무기 그리고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심지어는 공군 조종사들의 명단과 숙련도 전투기를 얼마나 몰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파악이 돼 있었어요. 대단하네요. 예, 그러다가 바트당 안에서 이때 코엔의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바트당 안에서 국방위원 국방위원이 돼요. 그리고 국방부 차관으로 예우받는 정도까지 그 위상이 격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정보는 다 갖고 있는 거네. 오죽했으면은 이 아주 후에 이제 코엔이 발각되고 나서 한 얘기지만 그때 군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했던 말이 당시에 코엔이 모르는 군사 기밀은 없었다. 예, 거의 시리아의 모든 군사 기밀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의 침투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엔의 이렇게 첩보 활동 실제로 두 가지의 아주 큰 효과를 이스라엘이 얻게 돼요. 아까 아만이 처음으로 시리아에 대한 공작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수로 사업을 막았잖아. 막기 위한 시리아의 계획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1964년 말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북부 도시의 텔단이라는 곳에 시리아군이 공격을 해와요. 시골 마을이거든요. 이 원래 시리아는 그렇게 했었어요. 골란고원에도 비밀 벙커를 짓고 포격을 하고 정착민들에 대해서 계속 위협을 하고 원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당했고 그냥 당했어요. 근데 이때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갑자기 전차, 뭐 기관포, 전투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반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격을 하면서 시리아의 진지를 파괴시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시리아가 건설해 놓은 수로, 제방 그걸 다 부시고 요르단강 상류의 수로와 제방 그다음에 장비 일체를 다 파괴시켜 버려요. 다시 말해서 요르단강 상류의 그 수로 계획, 시리아의 수로 계획, 이스라엘의 수로 계획을 막겠다고 하는 계획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런 교전이 벌어져요. 근데
이 교전과 관련해서 여기에 코헨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리아의 당시 군부에 있던 군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그 공격을 계획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코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복 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조종사들의 숙련도가까지 파악이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당시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전투기를 막아낼 수 없을 정도의 전력이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당시 시리아에는 미그 21기라고 하는 최신의 최신 그때는 최신형 당시로서는 기계, 최신의 전투기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 시리아의 공군 조종사들이 이 미그 21기를 운용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 숙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코헨이 이 점을 파악한 거예요. 이 점을 파악해서 이스라엘이 공군력으로 시리아의 수로를 파괴해도 미그 21이 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시리아가 섣부르게 공격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짰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리아의 수로 계획은 무력화돼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란 고원에 시리아가 많은 비밀 벙커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포격을 하고 코헨은 이 당시에 골란 고원도 여러 번 시찰을 해요. 아무래도 군부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그러니까. 있고 또 이때 코헨이 돈이 많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군부에서도 접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코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초청도 하고 그러니까 골란고원 같은 곳으로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골란고원의 군사 시설을 둘러보게 되고요. 그 둘러보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시리아가 골란고원에 1개 방어선만 구축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3중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포나 전차도 굉장히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주둔하고 있고 이때 코헨이 아이디어를 하나 짜내게 돼요. 고원이다 보니까 그늘이 풀이 얕게 자라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유칼립투스 나무 같은 걸 심자. 그래서 병사들이 쉴 수 있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하자. 이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를 보게 되느냐면 표적이잖아. 예.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벌어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그 유칼립투스 나무를 표적으로 해서 그냥 포격을 갈겨내는 거지. 그래서 벙커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두 가지의 큰 공헌을 이때 이제 그 코헨이 하게 되죠. 그렇게 뭐 시리아 침투 작전 그리고 이제 첩보 활동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1964년 말까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코헨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느냐 이제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헨에게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 계속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가족이 있었는데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뭐 막대한 정보 요구량에 대한 피로감 이중 생활에서 오는 어떤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을 거잖아요. 그래서 1964년 11월에 이때 이제 방문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비밀리에. 그래서 당시에 그런 스트레스나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시리아로 복귀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사드가 워낙에 좋은 정보들, 양질의 정보들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에는 이제 다시 시리아로 들어가게 되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됐지요. 여기서 코헨이 계속 이제 아만 소속으로 군정보위관인 아만 소속으로 처음에 아만 소속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때 소속이 언제 바뀌느냐면은 그 바트당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 시기에 1963년 예, 그 시기에 이제 모사드가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모사드도 이제 안정적으로 구축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사드가 이제 코헨을 관리하는 1963년. 그러니까 이제 모사드 소속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변경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모사드 소속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리아의 중요한 군사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 정보들을 코헨이
계속 수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치가 딱 탄로가 나는데 1965년 들어가지고 아주 큰 위기가 이제 닥치게 돼요. 위기가 아니라 사실상의 이제 코엔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잡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예, 1965년 1월 달에 당시로서 알려져 있기로는 인도 대사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도 대사관에서 뉴델리로 보내는 무전에 방해 전파가 잡힌다. 이렇게 시리아 방첩 당국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리아 방첩 당국이 나서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 방해 전파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의 지원을 요청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소련에서 나섰던 기관이 GRU라고 하는 그 군 정보 기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그 정보 기관이거든요. 그 정보 기관이 탐지 차량까지 동원해서 나서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발신되는 그 방해 전파의 위치가 어딘지 너무 짧다 보니까 찾지를 못했어요. 탐지 차량을 소련 GRU가 가지고 왔어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며칠을 해도 발신처가 어디냐를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그렇다면 그 발신처로 예상되는 주변 지역을 몽땅 정전을 시키자. 그렇게 하면 무전을 쓸 수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무전을 또 만약에 무전이 쓰게 되면 바로 체크가 되니까. 발견이 되면 찾을 수 있다. 특정할 수 있다. 그 생각이 이제 맞았던 거죠. 코엔이 그 당시에 정전이 된 상태에서 배터리를 이용해서 무선을 이스라엘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바로 그냥 그럼 거기만 바로 그냥 예, 잡히는 한 거지. 곳이죠. 정확히. 아무래도 정전을 다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리아 방첩대가 코엔의 운신처, 코엔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지를 찾아서 결국에는 체포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뭐 무전기뿐만이 아니고 필름, 그다음에 암호 적힌 메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압수를 당하면서 결국 코엔이 시리아 방첩대에 체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코엔은 체포가 됐고, 그리고 체포가 되다 보니까 최고 권력자 하피즈는 충격을 받았겠죠. 아르헨티나에서부터 같이 이제 쭉 몇 년 넘어왔으니까 동안 계속 교분을 이어왔는데 스파이다. 열받지. 배신감이 컸겠죠. 그래서 코엔과 연관이 있던 한 60여 명 정도를 체포를 해버려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렇게 60여 명을 체포하고 그리고 한 400명 정도를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코엔한테도 고문을 가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일부 스파이를 혐의를 자백을 받아내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군사재판을 열어서 비공개로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이때 사실상 그 코엔의 운명이 거의 갈리게 끝난 거지 뭐. 네.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구명 활동은 해요.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데 프랑스의 도움을 좀 요청하고 그리고 교황청이나 인권단체 막 이런 데다가 탄원을 보내서 시리아 압박하고 어떤 구명 활동도 했었냐 하면은 당시에 그 골다 메이어 나중에 수상이 되는 총리가 되는 사람인데 여성 총리인데요. 골다 메이어가 소련은 시리아와 그 당시에도 우방이었잖아요. 소련에다가도 협조를 요청해요. 코엔을 살려달라. 이스라엘로 송환되도록 도와달라. 물론 성공하진 못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수백만 달러의 뭐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겠다. 코엔만 돌려달라.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11명의 시리아 간첩을 잡았는데 그 11명과 코엔을 교환하자. 근데 시리아는 다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화가 나. 화도 나고 커다란 코엔이라고 하는 스파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 기밀들이 얼마나 큰 것이었느냐.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살려둘 수가 없죠. 결국에는 1965년 5월 18일 그 마르제 광장이라고 다마스쿠스의 마르제 광장이라고 하는 중심가에 있는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형에 처해 놓고도 시리아가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그대로 시신을 매달아 놔요.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도록
한 6시간 정도를 그 정도로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는 분노를 드러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부터 해서 시신이라도 돌려달라 했는데 그것도 거절당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코헨의 유해를 어디에 묻었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그럼 돌려달라. 무진장 열이 받은 거네. 예, 그거라도 그러면 돌려달라. 시리아가 돌려주질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가자 전쟁 이전에 가자 전쟁 직전에 푸틴이 나서서 러시아군을 투입을 했어요. 시리아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을 투입해서 이 코헨의 유해를 찾는데 러시아가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해의 DNA까지 다 확인을 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러시아 군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 유해의 DNA까지 다 확인을 했다라고는 말이 나왔는데 그와 동시에 가자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해 송환에 대한 그 지금 작전 계획은 중단이 돼 있는. 일단 중단된 거네. 예. 그렇게 해서 코헨의 일생도 41세라고 하는 짧은 생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 이후에도 유해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 모사드의 그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20세기 첩보사를 논할 때 사실은 뭐 랭킹으로 따지기엔 좀 그렇지만 항상 1, 2위 수위를 다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코헨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글을 배울 때도 기억력부터 배우는데 첩보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코헨이거든요. 엘리 코헨. 그만큼 이제 첩보사에서 20세기 첩보사에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고 스파이로서 가장 유명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스라엘 조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약을 했던 사람. 하여튼 오늘 뭐 이렇게 바쁜데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